작가 좋습니다. 독실이가 그동안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어우, 소리가 좋던데. 빵!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혼자 개그 차지 마. 알았어. 진짜 미치겠다. 팩트야, 팩트. 그죠. 어쨌든. 우리 앞에 뭐 했냐면은, 윤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의무론과 목적론, 칸트와 공리주의 다뤘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지. 그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 겁니다. 그죠?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죠? 우리 정모 때 나왔었던 얘기 중에 일부분이었는데, 유물론자, 이 세상을 모두 물질로 환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윤리가 가능한가? 요거 우리 한번 오랜만에 토론합시다. 요 토론 너무 안 했어요. 그죠? 토론 싫은데. 토론 싫어? 왜 싫어? 일단 봅시다. 나눠봅시다. 두 가지 견해가 있겠죠. 유물론자한테도 윤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을 거고, 야, 유물론자한테 윤리가 뭐가 있냐, 이런 입장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표현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질문보다는 이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 예, 윤리는 당연히 가능은 하겠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윤리가 가능은 한데 그게 보편적인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냐, 합의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그딴 건 없고 상황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도희님이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는 게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었던 내용이 굉장히 후려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얘기의 메인이 아니었어 그때. 그죠? 그리고 뭐였었냐면 김도희님이랑 저는 이제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었었는데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절대 윤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유물론자들은 절대 윤리라는 게 당연히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인 윤리로서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윤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토론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윤리를 그냥 넓은 의미에서 윤리로 얘기를 하고 토론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그죠? 그건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입장이 너무 다르잖아, 그냥.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윤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가 가능한 거고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뭐 일종의 이데아라든가 뭐 그런 절대 윤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게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인데 유물론자들 제 생각에는 유물론자들은 당연히 절대 윤리가 있다고 가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쟁점이 윤리학에서는 메타 윤리학이라고 해서요. 메타 윤리요? 예, 좀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중에 메타콘이 있었는데. 예. 예. 메타트론.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으로 있으면 나누는 것 같은데. 그래? 예, 규범 윤리학은 어떤 그 보편적인 도덕 규칙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윤리학이라면 메타 윤리학은 그런 어떤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과연 가능한 거냐, 그게 존재하기나 하는 거냐를 따지는 윤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쟁점을 사실은 지지난주죠. 김도희님께서 말씀하셨던 쟁점이 바로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물론자라던가 아니면 좀 이런 진영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규칙을 인정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예, 결국엔 상대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 논쟁 제가 했었던 완전히 말아먹었던 이거 잘돼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 윤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보편 윤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스템에 나타나는 거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와 김도희님처럼 이데아라든가 보편 윤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유물론자들은 그 보편 윤리를 쫓을 수 없다. 당연히 거기까지 이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충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정리하면서 갑시다. 일단은 유물론자한테도 윤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논의를 조금 정리해야 된다. 윤리를 좀 규정하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깡 선생 말씀은 이거였어요. 윤리가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면 좀 힘들고 보편 윤리가 가능하냐로 내용을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독실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충돌이 없죠. 왜냐면은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윤리를 상정하지 않고 당연히 상정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상대적인 윤리, 목적론만을 상정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알죠? 아니, 그거 자체가 충돌이지 뭐. 그런가? 네. 예. 김도인 생각부터 일단 뭐 이 논의의 시발점. 좀 더 강하게 발음해 주십시오. 이 논의 시발점.
왜 시발점이 왜? 어쨌든 시발점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김도인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유물론자한테 보편 윤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능할 수는 없죠. 보편윤리라고 한정한다고 해도. 상대 윤리면 윤리의 상대적인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한 게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굳이 윤리적인 법칙이나 규범을 따르면서 준수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인간사는 누구나 규범을 따르면서 살죠. 저희가 상대적으로 정한 뭐 사회적 규칙이 일단 합의됐다고 가정한다면. 네네. 근데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카페에서도 논의하고 계시는 논지가 어떠냐면 유물론자인데 나는 이제 도덕이나 윤리적인 거 굉장히 잘 따르고 산다. 왜 그러냐면은 내 삶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서 이 순간이 한정돼 있는 것에 굉장히 가치 있기 때문에 내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 남의 가치도 존중한다. 이런 논지시거든요. 아하. 근데 그 논지에 따르면 내 가치가 유한한 생명에서 가치 있어서 내 가치를 보존받기 위해서 윤리를 지키는 거지. 제가 그때 공개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다 제지할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절대 반지를 끼고 있다거나. 네네. 절대 반지가 나한테 있으면 얘네들의 윤리를 지켜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개체성이 가장 극대화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윤리가 굉장히 무력화되는 거죠. 근데 일시적인 약속, 야 우리 지키면서 살자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힘이 세지고 기분이 심사가 뒤틀리면 그냥 얘네들 다 쳐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루저들의 그게 약속이네요. 무슨 윤리인가 싶은 거죠. 네. 그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나도 김도인 얘기에 동의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아까 안 한다며. 우리 아까 롤을 짰잖아. 알았어. 서로 지금 아까 짠 거랑 전혀 상관없이 달라지고 있어. 갑자기 김도인 생각에 이제 동의하기 시작했는데 맞는 것 같아. 마지막 순간에 어기더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유물론자들한테는. 네. 그죠? 왜냐면은 정초된 윤리라는 게 없으면 자기가 윤리적으로 잘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아주 특수한 상황이 왔어. 그럼 그 사람들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윤리가 아니지. 아까의 쾌락의 질적 차이로 설명할 수 없나요, 혹시?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도 많이 설명하거든요.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게 윤리적이라고 보잖아요. 네네. 그걸 함으로써 나는 정신적인 쾌락을 얻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중에 가서 정신적 쾌락을 윤리를 어겼을 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유물론자들은 그걸 다시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유물론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 정신적 쾌락을 느끼기 위한 다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얘기하냐면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거의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바뀌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도 정신적으로 내가 베푸는 것을 더 극대한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야,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목적론 자체가 문제가 있어. 목적론은 윤리가 아니에요. 그건 경제적 선택인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야? 일단 정리하면서 가. 나는 아까 짠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바뀐 거구나. 다시 정리할게요. 예전에 사실 근데 김도희님이랑 엄청 싸웠잖아요. 이데아라는 건 없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래서 막 김도희님이 진짜로 분노해갖고 막 싸우는 걸 내가 옆에 보면서 재밌었는데 충격적인 건 김도희님이 카페에 있는 글들을 읽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정리하면서 갈게. 김도희는 그래서 실제로 보편적 윤리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가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그죠? 네. 독실이는 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목적론 자체가 윤리가 아니라고 지금 최 사장이 그랬잖아요.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최 사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윤리로 정의할 것이냐 정의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이는 이타적인 행동들을 누군가 했어.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 아예. 오케이.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그게 윤리적으로 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뭐지? 진화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유물론자들도 그 유전자의 어떤 명령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설명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윤리냐라고 생각했을 때 윤리의 정의에 따라 다른 거죠.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피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손해가 아니다. 정신적으로 쾌락을 얻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하철에 떨어진 취객을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네. 기사를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엄격하게 완전히 이제 저 같은 유물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 그럴 수도 있겠고. 자기가 선한 행동을 했다는 그 쾌감을 얻은 쾌감 거죠. 때문에. 지금 복잡하니까 일단 자기 입장부터 밝힌 다음에 정확히 야 이게 입장을 얘기하는 맞다 아니라 그러고 얘기해. 복잡하니까 뭐 중간 선택하지 말고 맞다 아니냐 얘기해봐 이 자식. 어때? 유물론자한테 보편윤리 가능해 안 가능해? 아니 유물론자들이 보편윤리를 안 믿는데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물론자는 보편윤리가 없다고 있어요. 생각해. 왜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요? 예. 근대 윤리 이후 윤리학자들은 대부분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잠깐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데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나 영혼적인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도 보편적인 윤리 체계를 이렇게 정초할 수 있다. 그게 칸트였잖아.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직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독실이랑 최 사장 저는 헷갈리고 있으니까. 헷갈리고 있습니다. 김도희는 궁극적으로는 안 돼인 거고 네. 깡 선생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 유물론자들도 보편적인 윤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토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보편윤리라고 하는 거는 문화를 완전히 초월한 윤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시대를 초월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큼은 이제 보편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20만 년의 인간의 역사에서 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진 건 뭐 100년도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왜 그런 보편 윤리가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그게 보편 윤리가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예. 아니 뭐 그러니까 그게 현상적으로 그게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랑 그런 보편적인 규범이 있다 없다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해서 그렇지. 그게 없다는 증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김도인이 싫어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두 가지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과 당위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 문장,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 문장이 있고 이걸 사실 명제라고 하거든.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라는 걸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명제는 그 수로가 뭐로 끝나냐면은 무엇이다로 끝나요. 사과는 빨간색이다. 이건 사실 명제야. 근데 당위 명제라는 게 있어. 뭐냐면은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나는 명제들이 있어요. 사과는 빨간색이어야 한다. 그죠? 네. 윤리가 다루는 거는 사실 명제가 아니라 당위 명제를 다루는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를 다루는 거지. 사과가 빨간색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건 아닌 거야. 다시 말해서 그렇죠. 과거 사람들이 인권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 명제야. 과거 사람들한테 인권이 없었다고 해도 인권이 없는 것이 합당하거나 당위적인 건 아닌 거지. 뭔가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 지금 상대적인 거로만 보편적인 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과거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인권은 무조건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인 윤리네요. 드디어 그렇죠? 우리가 찾은 거야. 그런 거야. 이제 드디어. 그럼 예를 들면 핵전쟁이 벌어졌어. 인류가 거의 싹 멸망하고 한 2만 명 정도의 조그마한 집단만 살아남았어. 어떤 섬에서,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서. 거기서도 여전히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건가요? 찾았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이루든 이루지 못하는 건 사실과 관련된 거야.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건 보편 윤리다. 그렇지. 생존을 위해서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럼 그 법칙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럼 그게 인권이 보편 윤리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전 이게 예전에 궁금했던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증거도 없어. 왜냐면 증거는 사실 명제에서 나오잖아. 사실적 증거는 없지. 사실 세계가 그러한 거랑 윤리적 세계랑은 아예 다른 거야. 근데 그 윤리인 걸 어떻게 하냐고. 누구나 합의해요, 그거를? 칸트가 이제 이성을 통해서 접근했어요. 사실과는 무관하게. 참 근데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칸트 이전의 사람들도 이성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어. 그 액세스를 못 했다고 그 부분은. 과거 사람들이 블랙홀을 못 찾았다고 해서 블랙홀이 없는 건 아닌 거야. 그거는 두 개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을 이거는 든 거고. 가치 판단을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건데 블랙홀은 가치 판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세계, 가치 판단이라는 그 영역, 세계, 당위 명제로 이루어진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칸트 이전에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한 사람 얘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깨닫고 그 사람들도 이제 보편 윤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때부터 보편 윤리로서의 인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거는 상관이 없다고. 아니 그건 합의잖아. 아 합의가 아니라는 거구나 지금. 그렇죠. 합의가 아무도 합의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그렇지. 보편 윤리라는 거잖아. 지금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뭔가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 있다고 보는 입장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같이 신적인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고 어떻게 그걸 보편 윤리라고 말해요? 그게 그렇죠.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 윤리를 얘기하면 결국에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냐면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 예, 신과 영혼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게 가장 편리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편리하죠. 예. 그렇죠. 서구 사상계 전체를 보면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믿거나 의식의 관념을 믿거나 신을 믿거나 윤리의 절대성을 믿거나 비슷하게 애들이 묶여. 그러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핵심은 독실이의 입장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키겠느냐. 보편 윤리는 이 있을 수 얘기야. 없다라는 거죠. 사실 맞는 얘기긴 예, 한데 예. 근데 어쨌든 정리하면서 갑시다. 깡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물론자들한테 있어서도 보편 윤리를 찾을 수 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도. 라는 거지. 이 자기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좀 설명 물어보고 싶어요. 예. 아까 내가 보충 설명한 게 그 깡 선생의 충분한 근거 될지 모르겠는데 당위명제라는 거는 어차피 사실 세계는 없어요. 물질 세계에 윤리를 만족시키는 당위명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자연 세계는 사실 명제만 있잖아. 그게 윤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지. 이성을 검토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최 사장님은 항상 당위명제랑 사실명제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적 판단, 가치 판단을 네네. 구분하는 거랑 완전 별개로 동떨어져 있는 거랑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사실 가치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사실과 가치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완전 개별적인 거라고 설명할 수 없죠. 아, 왜냐면은 상호 논박이 안 돼. 사실 명제를 가지고서 당위 명제가 잘못됐다, 옳다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역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신앙이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성이지. 이성적으로 믿는 거잖아. 이것이 보편 윤리라고 믿는 거잖아. 근거 없이. 지금 핵심적인 또 쟁점이 하나 또 나왔어요. 당위적인 명제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없죠. 대해서도 없어. 없으니까 믿음이네. 있어요. 있어요? 왜 그거 이상한 없다고 입장들이 다 있어요. 칸트부터 있잖아. 그 사람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상 시스템 안에 내재돼 있는 건데 뭘 가능합니까? 아, 이미 내재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재된 유전자만 살아남았다고 가정이에요, 보겠죠. 지금은.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사이코패스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입장대로라면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사형을 시킨다든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고장났다고 그걸 처벌할 수 있나? 아, 만약에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고장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또 자폐 같은 경우에 모든 자폐가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감정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신기하게도 동물의 감정은 교감을 느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뭐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악하다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독실이가 잘못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잘못 접근하는 거는 윤리를 논박하는 거를 특수한 사례를 갖고 윤리를 논박하기는 힘들어요. 계속 사실과 가치 문제로 혼동하고 있어요. 아니지. 윤리가 이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윤리가 해당되는 사람, 윤리적 처벌이나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 범주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범주. 그거는 합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합의했어. 그러니까 보편 윤리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지.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의라는 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 말하면 쉽지만 뭐를 일반으로 정상으로 볼 거예요? 51%, 49% 이렇게 진짜 추상적인 51%.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 중위값. 뭐 2차 대전에서 어떤 파시즘을 비판할 때도 파시즘 국가들은 예외였던 거다라고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냥. 아, 근데 지금 쟁점이 자꾸 이상한 데로 근데 극단적으로 어떤
반윤리적인 사례를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로 사람들이 윤리적 처벌을 할 수 있냐면은 이성적 판단을 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 뇌사자라고 합시다. 식물인간 상태가 있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거나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넣을 수는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럼 사이코패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냉정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이코패스를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법적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이 우리 사회 안에서 문제없이 기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건 윤리적 그거는 판단이 보편 윤리가 없다고 가정할 때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쟁점을 갖다가 자꾸 이제 특수한 비윤리적인 인간의 사례를 자꾸 들어가지고 보편 윤리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칸트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며 그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동일한 윤리 구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살아남은 것뿐이지 그런 집단이 살아남은 것뿐이지 실제로 그게 보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그 카메라 시스템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은 이기적으로 행동해.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진화론적인 발전을 해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이 맞나 봅시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므로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 이건 윤리적 얘기가 아닌 거야.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가 드디어 윤리가 탄생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됐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윤리라는 거는 진화적으로 어떻든 사실세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절대윤리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절대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반지 같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관점은 지금 말씀했던 대로 그 인간 내재에 있는 어떤 실천적인 이성 같은 게 있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내장돼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활용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잘 생각해 보면 이 행동이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딴소리가 아닌 것이 계속 왜 그러냐면 이걸 왜 딴지를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윤리를 이야기할 때 신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의 존재가 없으면 절대윤리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보편윤리를. 그런데 어떤 입장 예를 들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내부 구조가 비스무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윤리를 신적인 개념 없이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다 똑같지 않다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비판이에요. 칸트 철학에 대한 인간의 이성을 획일성, 동일성으로 환원시킨다는 게 가장 큰 비판인데 하여튼 하나의 가능한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 없이 보편적인 윤리 체계를 구하려고 한다면 칸트의 대답은 아마 그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거예요. 그렇지. 인간은 이미 반박되지 않았냐는 거죠. 제 말은. 더 이상 재고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박되지 않았냐.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반박이 안 돼. 당위명제 이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나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얘들이 정말 50년 전만 해도 몰랐었던 것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논리는 이제 우리가 그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허구 아니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비판이에요, 저거는 칸트 철학에 대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칸트의 논리 말고 이성에서 찾든 신에서 찾든 아니면 어떤 다른 차원에서 찾든 수학에서 찾든 그거와 무관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 세계가 어떻든 진화가 어떻게 됐든 진화는 사실 세계에 있는 거니까 물질 세계 그거와 무관하게 윤리적 세계는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또 한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감정에서 도덕의 근거를 찾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에 와서 그죠? 예. 그래서 도덕 감정, 도덕적 어떤 감수성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영국의 흉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도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따졌을 때 인간은 어떤 내면적인 마음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즉 누가 여기서 최 사장이 아파서 코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어. 그러면 그 고통을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공감적인 능력이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그 명제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의 토대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독실이는 내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공감한 사람이 없으면 없을 거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당연히 이럴 그렇지. 거 아니야. 그거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지금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의 범위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에 한정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이라는 걸 규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이게 너무 강해요. 이거 질적 차이가 아니라 너무 강한 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로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는 제대로 이성이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잖아요. 지금도 어떤 보편적인 이성이나 보편적인 도덕적 감정이라는 거에 이제 이론적인 허점이 많다는 비판인 것 같아. 독실의 입장은 그거죠. 그거보다는 일반이라는 걸 규정하기 어렵다. 네. 너무 일반이라는 어려웠다는 걸 걸 깨달았어요. 제가. 저는 아. 정상적으로 제대로 생각할 수 아는 인간이라면 이게 도덕적이고 이게 옳고 이게 바른 길이란 걸 모두가 합의할 줄 알았는데 아 맞아. 꼭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야.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야. 사실,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최근 100년 동안 많은 것들이 발견됐는데 뭐 이거는 이 수치는 잘 못 믿겠는데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들 있죠. 예. 되게 막 어감이 안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20명 중에 한 명꼴로 존재한다는 어떤 맞아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한 반에 우리 때는 뭐 한 반에 50명씩 있었었잖아요. 근데 2-3명 정도는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거야. 여기도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예. 그런 걸 보면 제가 항상 가졌던 의문은 아까 뭐 파시즘도 재미있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파시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다 뭐 미쳤었던 거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보편이라는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합의했다. 인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이번에 그 차별 그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에 대한 것들도 보면은 너무 첨예하게 사람들이 대립하는 걸 보면서 그지. 당연히 어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재고의 가치가 있냐 이게 너무 보편적인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야. 반대쪽에서는 너무 재고의 가치가 없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똑같은 프로세스가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맞아요. 아주 극히 일부의 발례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보편적인 발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게 나도 요번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의 그러니까 윤리를 역사적으로 누가 획득하냐면 진보가 윤리의 당위성, 정당성을 진보가 획득해요. 그러니까 진보는 굉장히 윤리적인 거야. 근데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윤리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자꾸 비판해. 근데 우리 저번에 깡 선생도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보수도 나름대로의 윤리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진보가 갖고 있는 윤리는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윤리를 갖고 있어. 수평의 윤리를 갖고 있는 반면에 보수들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윤리를 갖고 있는 거야. 수직의 질서를 이 사람이 지켜내느냐 그걸 윤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평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직적 질서 그거를 지키는 게 윤리라고 보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합의가 안 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서로의 윤리가 정말 가장 위에 있는 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지. 근데 서로 논박이 안 돼. 논박이 안 되지. 그래서 이 입장을 아주 극단적으로 현대 윤리학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카르납이라던가 이런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카르납은 뭐라고 그래? 도덕적 판단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있죠. 그건 명제들. 예. 그거를 이제 아까 당위 얘기하셨듯이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 혹은 가치 판단. 이라고 이제 나누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고 나누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간단해요. 가치 판단의 영역 혹은 당위의 문제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진술들은 이거는 논리적인 정당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행동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나쁘다.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주장은 나는 그게 싫어라는 어떤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설득력이 예. 있다. 그렇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규범이라고 니들이 떠들어대지만 그냥 그건 네가 싫은 거야. 보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니네가 자꾸만 평등한 거 자꾸 주장하는데 그거 싫어인 거야. 그건 그냥
그냥 니들의 감정일 뿐이야. 그치, 보수 입장에서 그렇고 진보를 비판할 수 있어요. 야, 니네가 못 가졌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냥 수능해라. 근데 사실은 먼저 앞서는 거는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치. 나머지 니네가 못 가졌다, 뭐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 근거를 막 찾아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당하는 사람들도 그래?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규범이 뭐 어떤 게 올바르네 마네 이런 거 따지는 거는 그냥 엄청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각자의 기우은 거지. 내가 좋고 싫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대 윤리학에서는. 저는 근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합리적이다. 그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제가 딴지를 걸고 막 물어보는 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보편이라는 거는 과연 존재하는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되게 이게 금기가 됐어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된 거야. 왜 인권이 존재해요? 왜 인간이 존엄해요? 라고 질문하면은 당연한 거지. 좀 미친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런데 그런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서 미친놈 소리를 들었었던 것이 과거에 언제 나타나냐면 불과 100년도 안 됐었을 때 파시즘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지금도 마찬가지군요. 그때는 지금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아니 왜 유대인들이 인권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미친 거 아니냐? 걔네들이 인권 생각하는 걔네들은 악한 민족이고 열등한 민족이고 없애야 되는 민족이야라고. 지금도 그러죠. 정북 세력한테는 폭탄 테러를 해도 되는 거고. 질문 자체를 정당을 해산해도 되는 거고. 질문 자체를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옳으냐? 잘 모르겠어요, 사실.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수준 낮은 토론으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실체라던가 신적인 질서 이거를 결국에는 도입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보편. 예. 윤리를 우리가 정당화하려면, 찾으려면 결국에는 독실이는 지금 우리를 전도하려고. 네. 아니, 오히려 좀 뭐가 되냐면 오늘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있는 윤리가 있고 선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 입장인데 그렇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없다. 보편 윤리가 어디냐? 보편 윤리가 없다. 유물론자들은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단 처형을 받을. 참. 근데 김도희는 사실 우리 논의 전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요? 그죠? 왜냐면은 김도희랑 그거에도 동의하지 않아. 모든 거에 동의 안 하고 있어. 삐뚤어졌어요. 김도희는 끼어드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잖아. 사실명제랑 동양에서 안 나눠진다며. 사실명제, 당위명제 나누는 것 자체가 동양에서는 그게 친숙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카르납이 됐든 누가 됐든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도 이것도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서양의 사고방식인 거야, 그지? 근데 사실과 가치 판단을 분리시키는 거 굉장히 우월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서양적인 맥락에 서양은 중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 판단을 분리시킴으로써 종교랑 과학이 분리되고 이게 완전 그 칸트가 철학사에서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적인 절대성만 있었는데 신이 아니고 인간 누구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이전까지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누구나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가 다르다고 그때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과 가치 판단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미개하거나 열등한 사람처럼 취급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건 아닌데 가치 판단이 사실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되게 이상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최 사장님도 그러시는데 윤리라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론적 추론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면에 있대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칸트가 양심이 모두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보편 타당한 법칙이다라고 했어요. 칸트는 그걸 어디서 발견했어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허구 그쵸. 세계에서요?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 자기가 속해서 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란 것 자체도 그냥 이성적인 추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현상에서 들어오는 감각적인 정보에 기반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다. 더 추상화될 수는 아니야, 있는 이거 거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면 지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과 집단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만 독실에서 산 거야. 독실? 독실에서 혼자 산 거야. 그 사람이 그럼 칸트가 얘기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근데 되겠다고 가능하다고 저도 칸트 지지자는 아닌데 다 칸트의 논리를 지지하는 제가 거랑 다른 걸 얘기해. 칸트의 논리를 좀 확장시켜 본다면 그 사람이 유명한 한 말이 있어요. 책에 그 내 머리 위에는 별빛이 있고 내 마음 속에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한 구절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도덕 법칙을 내용적으로 살인은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건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좀 더 어떤 상위적인 법칙, 즉 아까 우리가 또 까먹은 이 어려운 말 아까 하나 했잖아요. 뭐라고 했니?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그렇게 해라. 이런 법칙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인 거를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칸트는. 그렇지. 그 얘기 자체. 그러니까 그래서 선험적이라고 이 사람은 그게 선험적이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집단에 속해 있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런 것처럼 선험적이라면 애들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형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쟤의 감정을 이해하고 왜 다 나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초보적인 단계인 거예요.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야. 선험적으로 내재 있느냐, 아니면은 방금 김도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죠. 선험적이라는 게 말이 경험 이전에 선자가 붙은 거니까 그렇죠, 원칙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발현돼요? 후험 경험이 있어야지 발현되는 거죠. 근데 마치 선험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실 세계가 아예 없어도 이게 기능한데도라고 하는데 어느 절에서 기능해요. 마치 이데아가 어디 있대도 하는데 어디에서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는 거잖아요. 어쨌든 김도인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면서 아는 건데 마치 자기는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생활이랑 완전히 현실이랑 분리된 이상세계 그 절대 법칙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실제로 말이 안 되고 자기 생활할 땐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뭐라고 할까 배운 대로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처럼 배우지. 네, 그래서 실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철학 법칙을 갖고 얘기하면 화가 나요. 도덕이라는 게 어떤 삶의 현실. 그래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맞아요. 절대 법칙이라고 하면 어쨌든지 경험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라고 하면 절대 법칙 이렇게 말로 하면 쉽지만 예를 들어 인간은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상정해야 되지 그냥 추상적으로 절대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도 제거된? 그런 건 조금 없죠. 첨언을 하면은 칸트 같은 경우에 교육학 관련된 문헌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칸트는 별걸 다 쓰지 않나요? 섭생 막 이런 거 쓰지. 인간의 이성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게 개발된 상태로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 예. 당연히 그러죠. 당연한 거죠. 어렸을 때 아기가 도덕적 판단은 못하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능력은 때부터 갖추고 있잖아. 예, 능력은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까 김도희님께서 말씀한 거랑 좀 맥락이 닿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즉 도덕적인 갈등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도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칸트는 그러니까 경험의 영역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영역을 하나 이론적으로는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험적인 영역이라는 그렇죠. 걸로.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보편적인 신 없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당화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아. 이게 두 가지의 견해가 사실 있는 거야. 뭐냐면은 도덕적 정당성을 칸트나 우리가 방금 앞에 얘기했던 거 현실 세계와 분리시키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 실제로 분리된 도덕 법칙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모든 도덕 법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세계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행동하는 대로 남이 똑같이 행동했을 때, 보편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도희님이 비판한 것처럼 그것을 준거로 삼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하는 행동을 모두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윤리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것도 되지. 아니요, 비판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윤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현실이랑 동떨어져서 뭔가 어느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분리시켜서 그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현실 자리죠. 저는 분리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뭐가 현실에서 떨어져서 어떤 예를 들어 하나님 계시는 공간에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신이나 종교를 가정하지 않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사르트르가 김도인이랑 동일한 얘기를 해요. 사르트르가 유물론자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상정 안 했는데 실존주의였잖아요. 근데 사르트르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연극과 이제 희곡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독실이가 있는 거야. 독실이는 독립운동가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일제가 쳐들어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폭탄을 던지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 그래서 넘어져서 폭탄을 못 던졌어. 그런데 독실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사실 나는 굉장히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 잠깐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못 던진 것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독실이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용감하지 않은 사람이야? 용감하지 않은 사람인 거야. 그래요? 왜냐면 현실에서 못 던졌잖아. 용감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행동을 보고 판단할 때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의사나 의도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건 그거야. 독립적으로 현실과 분리돼서 독실이를 용감하다고 정의해 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현실을 바라는 거야. 못 던졌으니까 용감하지 않은 사람인 거야. 정의할 수 있는데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정의할 수 없다예요, 지금? 그렇지. 왜냐면 이상한데? 그런 거 없어. 초월적으로 나를 용감하다, 정의롭다고 정해주는 초월적인 건 존재하지 않고 현실의 행동이 생각 있잖아요. 내 내적 세계가 정말 정의로웠을 수 있잖아. 그런데 어쨌든 못 던졌잖아. 폭탄을 못 던졌잖아. 그거는 그냥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뭐야, 내가 김도인을 지금 도와준 얘기였는데. 완전 오늘 장난 아니야. 그래? 꺼져. 나랑 같은 입장 아닌데. 저 김도희님한테 아직 이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지난번에 뭐야?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두 분이 싸우면서 김도희님은 이데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그 최세아님 그런 거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보면서 막 진짜 막 불붙어서 싸우는데. 근데 지금 김도희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데아는. 근데 김도희님은 이데아를 믿으면서 그렇네. 강령이 써 있지 않은 거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구체적인 강령을 왜 제거하냐면 구체적인 현실 내용을 현실 내용이 있으면 항상 현실 내용은 이랬다 저랬다 항상 변화하는 거니까 변화하지 않는 이데아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내용이랑 이데아랑 따로 분리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 항상 이 비유 드는데 1, 2, 3, 4 숫자는 항상 변하니까 1, 2, 3, 4를 이데아라고 하나 상정하면 3이 이데아라고 지정해 놓으면 3이 아닌 것들은 이데아가 아니어서 배제당하잖아요. 그래서 1, 2, 3, 4 모든 숫자를 포용할 수 있는 거를 정의한 게 이데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교육받고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봤냐면 이데아라는 건 현실과 분리돼 있어서 플라톤은 현실 세계는 되게 저열하다고 보고 이데아의 독립적인 세계가 우월하다고 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플라톤은 그렇게 쓰지 않았죠. 책을 읽어보면 이데아라는 어떤 독립적인 세계가 뭐 우주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이데아라는 독립적인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 현실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현상, 모든 사람의 삶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 있다고 본 거예요. 플라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한 시공대로 변화해서 사는 게 당연한데 그게 당연하지 합의가 되려면 0이라는 숫자가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0이 없이 유물론자들이 1, 2, 3, 4가 완전 개별적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1이고 너는 2니까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이 힘이 겁나 세져서 2, 3, 4를 죽이고서 얘네 걸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물질적인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죠. 얘기를 정리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김도인이 플라톤을 정확히 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톤은 사실은 실제 플라톤이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죠. 플라톤 이후에 등장해가지고 이데아 세계를 완전히 떨어뜨려놓은 분리시켜놨네요 오히려. 근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는 난 솔직히 플라톤 제대로 안 읽었지만 김도인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플라톤은 이데아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야. 분리시킨 건 사실 신플라톤주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데아가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개별자들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보편으로서 영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네네. 근데 맞아. 이제 이게 저희가 배우는 거랑 다른 설명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맞아. 이제 굉장히 반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학교에서 플라톤의 이데아가 분리된 걸로 배우니까 학교에서는, 그지? 네, 그리고 도달할 수 실제로 없으니까. 나눠서 말했죠. 왜냐하면 현실만 말해서는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원리, 원칙을 우리가 합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배울 수 없으니까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하면 어떤 작용이 항상 발생하냐면 저도 철학 공부할 때 이게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기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기론이 복잡해지는 게 개념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절대 법칙을 리라고 하자, 현실적인 작용이나 현실 물질은 그냥 기라고 하자 그랬을 그거 때 아니었어? 개념으로 나누면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게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현실에서 그게 분리되어 있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저라는 김도인이라는 이 물질적인 총합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드러나는 자기의 특성이 있지만 뭐 신체적인 거, 외모적인 거, 뭐 특성적인 게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인 특성이 달라도 같이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법칙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복잡한데. 그 이데아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개개인한테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네. 개개인을 초월한 어떤 뭐 우주적 공간에 이데아가 독립적으로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김도희는 그 두 개를 개념적으로 분리시킨 거다. 네네. 근데 개념적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야. 도덕 법칙이라는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를 분리시키니까 진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실제는 실제 세계는 안 그렇다는 거야. 실제는 사실 문제가 있는 동양은. 거죠. 동양 너무 심오해. 장난아, 장난. 동양이 아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지쳤습니다 이제. 더워요. 계속 얘기가 좀 돌고 있긴 한데 우리 시간이 항상 지났어요. 똑같잖아. 윤회하는 이 논의들. 정리하면서 갑시다. 이게 네.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 무슨 얘기했었냐면은 이 얘기했습니다. 윤리 지난번 정모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시발점이 됐어요. 유물론자들한테도 윤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래서 앞부분 1부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 했었냐면은 윤리가 뭐냐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했어. 그래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구 사회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의무론과 목적론. 의무론은 무엇이 윤리냐? 너한테 주어진 도덕법칙과 의무를 준수하는 것, 그것이 윤리다라는 관점이었고 칸트에 의해서 지지받았다라는 거였죠. 반면에 윤리 상대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리주의와 벤담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상적 조류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행위, 그 행위의 결과가 개인과 전체한테 이득이 되면 그거 윤리다라는 관점이었던 거였죠. 그 다음에 2부에서 뭐에 대해서 해줬냐면은 요걸 근거로 해서 유물론자들한테 윤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렇게 됐었어. 김도희는 유물론자한테 있어서 보편윤리라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죠? 반면에 이제 깡 선생은 유물론자들한테 있어서 보편윤리를 찾을 수 있다. 칸트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독실이와 최 사장은 혼란스러웠어. 모두 까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독실이는 확신에 가득 차 있어.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도달한 건 뭐였냐면은, 그래서 서구 윤리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윤리적 정당성을 사실세계와 분리시키는 견해가 존재하는 거야. 이건 의무론과 닮아 있어요. 그죠? 반면에 그렇지 않다. 윤리적 당위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김도인이 지지하는 거였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목적론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두 가지로 우리가 논의를 좀 전개해 봤습니다. 사실 좀 정리가 좀 안 되긴 하는데, 그죠? 정리가 어려워. 정리하지 마. 우리 제대로 된 적 없어. 그랬어요? 오늘 근데 너무 재밌으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좀 제대로 된 유물론자분들이 없었어. 제가 좀 그래서 그런 대로 그냥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죠, 오늘 그죠? 사실 제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쵸. 약간의 반박뿐인 거지. 유물론자들은 굉장히 그 정합성을 얘기하시잖아요. 굉장히 정합성이 높아요, 되게.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외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다 피해갈 수 있는 논리적인 정합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서 당연히 보편윤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를 진화의 산물 그렇죠. 정도로 예. 생각하는 입장이 있죠. 네. 사실은 네. 나한테는 유물론을 동의해요. 우리 오늘은 다 자기가 주장하는 이제 끝났어.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식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인간적 삶의 최후의 보루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싶은 겁니다. 저 이 얘기를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니다 유물론자도 윤리가 있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그걸 보고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 왠지 서글퍼. 왠지 너무 그냥 서글픈 거야. 왜? 마지막 최종 근거를 우리 찾을 수 없으니까. 그게 없어. 그치. 그냥 이기적인 거야. 그래요? 원래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박하고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을 이기적이라고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감정으로 판단을 내려. 먼저 싫은 거야. 그렇지, 이기적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이데아라고 하는 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신,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일단 싫은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이 비슷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얘기했던 우리 내적인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반박하지 않는데 뭐 사막 잡신이라고 하면서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먼저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서구 사회에서 그 우리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지 그 기독 사상이 뿌리 있게 놓여 있긴 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19세기엔 특히나 헤브라이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어했고, 중세는 완전히 정말 인류의 암흑기였다. 그때는 예술이고 뭐가 하나도 없었다. 없었지 뭐. 그러니까 어제는 이해논을 나중에 하고. 좀 반대로 좀 극단적인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일단 마무리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독실이 얘기하는 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독실이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저는 그래서 카페에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유물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편 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 얘기를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편 윤리를 그 생존에 성공한 유전자들의 명령을 보편 윤리로 보지 말고. 지구가 예를 들면 화성이라고 하는 좀 전혀 다른 환경에서는 예를 들면 살아남은 유전자가 지금 우리랑 다른 형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그로를 시전하는데? 무슨 소리냐 창조가. 환경이 전혀 다르고 지구랑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을 뜨겁게 달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하려고요. 오케이.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뭐 좀 제 생각 그냥 더 얘기한 것 뿐인데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카페 하나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토론을 하시잖아요. 개연심이 있었던 것들. 그거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자기 분노했 때문에. 읽으면서 막 열받았다며. 혼자 달진 않았잖아요. 분노해가지고 네. 사실 여기 써주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으니까. 그치? 네. 실제로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리플 달지 않는 것일 뿐. 그래요? 네네. 깡 선생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진짜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리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분을 표하고 이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고요.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는 게 정당한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윤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든지 나든지 그 사람들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서 맨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경우는 저도 없고 되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게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정모 때도 봤는데 영혼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굉장히 패가 나눴잖아요. 한 6대4 정도로 믿는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간에 자신이 내리고 있는 어떤 윤리적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되도록이면 그런 생각을 주변 사람이랑 좀 대화 같은 것도 해보면은 자기 생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불편한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지. 이런 대화를 하면은 저희들도 참 좋아요. 이렇게 넷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방송입니다. 많이 남들이 하는 거 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 내가 거기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윤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마쳤는데 윤리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하고 나면 끝낼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페에다 글 올려주시고 하면 참고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윤리에 대해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진화해 나가는 것 같으니까 많이
그 글 올려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다음에 또 윤리할 때 계속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